안녕하세요. 저는 작은 가게를 운영하고 있는 30대 자영업자 남성입니다. 어릴 적부터 보육원에서 자란 저는 부모 얼굴도 모르는 고아입니다. 가족이라고 부를 만한 사람은 어릴 적 저를 돌봐주셨던 보육원 원장님들과 그 보육원에서 오랫동안 알고 지낸 동생들 몇이 전부일 뿐 저에게는 가족이 없었어요. 물론 그 사람들도 그냥 제가 생각하기에 가족만큼 가까운 지인들일 뿐 진짜 가족이라 할 수는 없겠죠. 그랬기에 저는 어릴 적부터 늘 일찍이 제 가정을 갖는 것이 작은 꿈이었습니다. 내가 갖지 못했던 가족을 갖고 예쁜 아이들을 낳아서 내가 누리지 못한 어린 시절을 누리게 해주고 싶었죠. 그렇게 안정적인 삶을 바라던 저는 20대 시절을 정말 열심히 보냈습니다. 남들 눈에는 보잘것없어 보일지 몰라도 저 개인적으로는 하루라도 마음 편히 쉬어본 적 없을 만큼 정말 쉼없이 달려왔다고 생각했어요. 하지만 대학도 나오지 못한 고아 청년이 할 수 있는 일은 별로 없었고 그렇게 열심히 살아봐야 제가 줄 수 있는 것들은 많지 않았죠. 그렇게 10년간의 노력 끝에 제가 얻은 것은 제 몸 편히 누일 만한 전셋집과 30이 넘어 차린 제 명의의 가게였습니다. 계속 남의 가게에서 직원으로만 일하던 제가 모은 돈을 다 털어 드디어 가게를 차리게 됐던 거죠. 그리 크지 않은 작은 동네 호프집이었지만 가게 간판을 달던 날 저는 너무 벅차올라 눈물이 날 것만 같았습니다. 겨우 이 정도로 성공했다고 할 순 없겠지만 저한테는 너무나 큰 성공이고 기회였거든요. 이제는 진짜 열심히 가게 운영해서 좋은 집도 사고 예쁜 아내와 결혼도 할 수 있을 거라 생각했습니다. 그렇게 사장이 된 저는 밤낮 없이 열심히 일을 했고 얼마 뒤에는 직원도 몇 구해야 할 정도로 일이 바빠지기 시작했어요. 처음에는 장사가 잘 되어 좋기만 했는데 막상 바빠지니 직원 관리에 점점 문제가 생기더라고요. 보통 호프집 아르바이트를 하러 오는 사람들이 주변에 대학 다니는 어린 친구들이다 보니 그래서 그런지 말이 잘 통하지 않았습니다. 이왕 일하는 거 좀 열심히 해줬으면 좋을 텐데 이 친구들은 도통 제 말을 따라주지 않더라고요. 저는 남의 가게에서 일할 때에도 내 가게처럼 생각하고 시키지 않은 일도 찾아서 열심히 했었거든요. 근데 어린 친구들은 시킨 일도 대충 하기 일쑤였고 심지어는 출근 시간을 지키지 않거나 자기 마음대로 무단 결근해 갑자기 일을 관두겠다며 통보하는 친구들도 있었습니다. 애초에 직원에게 큰 기대를 하면 안 되는 건진 모르겠지만 사람을 쓰면 쓸수록 자꾸 실망이 들었죠. 그렇게 여러 명의 직원들을 떠나보내며 골치를 앓던 저는 어느 날 지금의 아내를 만나게 됐습니다. 그동안 가게를 찾아왔던 사람들과 달리 나이가 좀 있던 30 초반 나이였던 아내는 예쁘고 밝아 보이는 사람이었어요. 원래는 공무원 시험 준비를 하고 있는데 시험 준비에 돈이 꽤 들어서 부모님 부담을 조금이라도 줄여드리고자 아르바이트를 구하고 있었다고 했습니다. 자꾸 시험에 떨어지며 죄송한 마음에 틈틈이 용돈벌이라도 하겠다는 얘기였죠. 힘든 공부를 하면서 부모님 걱정까지 하는 그녀의 마음이 참 착하고 순수해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그런 아내를 곁에서 더 도와주고 싶었습니다. 공부하느라 힘들면 언제든지 얘기하라고 하며 최대한 편의를 봐주기도 했고 가게 일에도 열심히 노력하는 모습이 고마워서 남몰래 시급을 올려주기도 했어요. 그때는 그냥 적지 않은 나이에 시험 준비하랴 알바까지 하는 고된 모습이 안타깝고 안쓰러워 보여서 도와주고 싶은 거라고 생각했는데 저희가 결국 결혼까지 한 걸 보면 이미 그때부터 제 마음에 아내가 있었던 게 아닌가 싶었어요.
아무튼 그렇게 가게 사장과 알바생의 관계로 만난 저희는 1년의 연애 끝에 결혼까지 하게 됐습니다. 연애 시절 제가 봐왔던 아내는 착하고 귀여웠고 열심히 사는 사람이었어요. 힘들 때도 얼굴 구기는 일 한 번 없이 늘 밝고 즐겁게 일을 하더라고요. 이미 제 눈에 콩깍지였을지 모르겠지만 저는 아내를 볼 때마다 늘 기분이 좋아지곤 했습니다. 그런 사람과 결혼을 하면 내 인생도 행복해지지 않을까 생각이 들었던 저는 아내에게 먼저 프로포즈를 했어요. 하지만 공무원 시험은 번번이 떨어지고 제대로 된 직업도 모아둔 돈도 없는 상태라 사실 아내가 결혼을 할 수 있을 법한 상황은 아니었죠. 하지만 저 역시 고아였고 잘난 거 없는 사람이었기에 우리끼리 마음 합쳐 잘 살면 될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렇게 저는 아내와 결혼을 약속하게 됐고 결혼 허락을 받기 위해 예비 처가댁을 찾게 됐습니다. 수년 전 장인어른이 먼저 돌아가시고 혼자 계신 장모님을 만나러 가던 날 저는 떨리는 마음에 약국에서 급하게 청심환까지 주워 삼켜야 했습니다. 인사를 드리러 가기 전부터 아내가 하도 겁을 줘서 무척 긴장이 됐거든요. 우리 오빠 어떡하냐? 이제 큰일 났네. 오빠, 나랑 결혼하려면 쉽지 않을 거야. 우리 엄마 워낙에 깐깐한 분이시거든. 그리고 원래 셋째 딸이 제일 귀한 거 알지? 그런 딸 데려가려면 호락호락하지 않을걸? 옛말에 셋째 딸은 보지도 않고 데려간다고 하는 말이 있듯이 제 아내는 딸만 셋인 집안의 막내딸이었습니다. 위로 언니들은 일찍이 결혼을 해서 가정을 꾸렸고 제 아내만 혼자였는데 그런 막내딸을 좋은 집에 시집 보내는 것이 장모님의 소원이셨답니다. 막내딸이라 그런 건진 몰라도 돌아가신 장인어른이 살아계실 적에 제일 예쁨 받고 어화둥둥하며 자랐다던 아내는 집안의 보물이면서도 걱정거리였습니다. 저도 처음엔 몰랐지만 나중에 처제들 하는 이야기를 들어보니 너무 오냐오냐 키워서 어릴 적부터 철이 없었다고 하더라고요. 놀기만 좋아하고 공부하는 담을 쌓은 지 오래였는데 그래도 아버님이 예뻐하시던 막내딸 대학 졸업장은 따게 해야 한다며 이름 모를 지방대를 겨우 보내셨답니다. 하지만 거기서도 마음 잡고 공부하진 못하고 주말마다 서울을 오가며 노느라 성적 관리를 전혀 하지 못했죠. 가뜩이나 지방대라 취업 시장에서 뒤떨어졌는데 거기다 성적마저 좋지 않으니 취업이 될 리가 없었을 겁니다. 그래서 대학 졸업하고도 오랫동안 취업을 못하고 방황하다가 선택한 것이 공무원 시험이었어요. 저는 그런 줄도 모르고 그저 아내가 꿈 많고 성실한 공시생인 줄만 알았었지만 말이죠. 물론 저도 연애를 하면서 놀기 좋아하는 아내의 본 모습을 알게 되고 아내가 생각보다 공무원 시험에 별 관심이 없다는 걸 알게 됐지만 그렇다고 아내와 헤어질 생각은 없었습니다. 그때는 콩깍지가 씌어도 아주 단단히 씌었는지 아내가 마냥 예쁘고 좋았거든요. 솔직히 말하면 저는 아내가 공무원 시험을 포기해도 아무 상관이 없었습니다. 돈이야 제가 벌어오면 되고 저는 그냥 좋은 아내를 얻어서 아이들을 낳고 행복한 가정을 꾸리는 게 목표였으니까요. 게다가 아내에게 그 정도 흠은 있어야 처갓집에서 고아인 저를 받아주지 않으실까 싶었던 거죠. 자네 보육원에서 자랐다고 했나? 예, 맞습니다. 20살 될 때까지 보육원에서 자라다가 그 후로는 혼자 자취하면서 지금껏 혼자 지냈습니다. 아이고, 하필이면 만나도 어떻게 고아를 만났어? 아이 엄마 왜 그래? 그 문제 가지고는 반대 안 하기로 했잖아. 내가 반대를 안 한다고 했지 할 말이 없다고 했니? 반대를 안 하더라도 할 말은 있어야지. 세상 천지에 고아 사이 반기는 장모가 어딨겠어? 자네도 자네가 얼마나 흠 있는 사윗감인지 잘 알겠지? 그럼 이런 내가 너무한 건가? 아님 고아 주제 내 딸 달라고 찾아온 자네가 너무한 건가?
제가 너무한 겁니다. 저도 압니다, 어머님. 저도 제가 고아라 마음에 들지 않으실 거라는 걸 잘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고아라고 해서 제가 인생을 막 살아온 건 아닙니다. 밖에서 사람들이 고아를 어떻게 생각하는지 잘 알기 때문에 편견에 갇히지 않기 위해서라도 저 정말 열심히 살았습니다. 보통 사람들보다 몇 배로 살았다는 건 정말 자신 있게 말할 수 있습니다. 하루에 2-3시간만 자면서 돈 벌어본 적도 있고 몇 날 며칠 굶어가면서 노가다 뛰어본 적도 있습니다. 그렇게 고생해서 맨바닥에서부터 시작했고 덕분에 지금은 제 명의의 번듯한 가게도 차릴 수 있었죠. 그래서 뭐 꼴랑 그 가게 하나 갖고 있는 거 가지고 지금 내 앞에서 생색이라도 내려는 건가? 그래봐야 동네 호프집이라면서. 누가 들으면 아주 재벌집 아들이라도 되는 줄 알겠네. 아니요, 생색 내려는 게 아니라 유세 부리려는 것도 아니라 제가 나름대로 치열하게 살아왔다는 것을 말씀드리려는 겁니다. 그러니까 제가 드리고 싶은 말은 저 아무리 힘들어도 쉽게 무너지지 않습니다. 어머님이 뭘 그렇게 걱정하시는지 잘 압니다. 하지만 제가 어떤 공경에 처하더라도 지연이 굶기지 않을 자신 있습니다. 제가 어떻게든 먹여 살릴 테니까 지연이 저한테 믿고 맡겨주십시오. 아이고, 부모도 없고 뒷배도 없는 놈이 말은 잘하네. 자네 그런 입담으로 우리 막내 꼬신 건가? 그런 말 백날 해봐야 뭐하나. 굶어 죽지만 않으면 다행인 줄 알아? 요즘 세상엔 먹고 사는 게 문제가 아니라 뭘 먹고 어떻게 사느냐가 중요한 거지. 다 쓰러져가는 골방에서 배만 채우면 되는 줄 아나? 이래서 사람이 살아온 계급이 중요한 건데 평생 고아로 밑바닥만 굴렀으니 뭘 알겠나. 아유 엄마, 오빠 좋은 사람이야. 너무 그렇게 말하지 마. 나한테 얼마나 잘하는데. 난 우리 오빠 좋아. 오빠랑 결혼할 거니까 그냥 허락해줘 엄마. 어머님, 제가 잘하겠습니다. 제가 많이 모자란 놈인 거 저도 잘 압니다. 제가 어떻게든 잘하겠습니다. 어머님 마음에 드실 때까지 잘할 테니까 제발 받아주십시오. 아유. 지연이 저기 여우인 줄 알았더니 아주 곰이었네. 키울 때도 제일 예쁘고 제일 손이 많이 가서 시집도 제일 잘 갈 줄 알았더니 뭐 언제는 지 언니들보다 잘난 사윗감 데려올 거라면서 걱정 말라고 그러더니 겨우 데려온 게 호프집 하는 고아냐? 넌 헛똑똑이야, 헛똑똑이. 그렇다고 우리 지연이가 자네한테 아쉬울 것 없는 상대는 아닌 거 알지? 공무원 시험 합격만 하면 줄줄이 선자리가 들어올 애야. 예, 저도 잘 알고 있습니다. 저 지연이 많이 아끼고 소중하게 생각합니다. 감히 제 주제 지연이와 결혼하는 것만으로 큰 욕심이라 생각합니다. 정말입니다. 우리 애가 자네 가게에서 알바 좀 했다고 쉽게 본 건 아니고 전에 우리 지연이가 지금 내세울 게 없다고 쉽게 생각하고 귀한 내 딸 데려갈 생각이라면 꿈 깨는 게 좋을 거야. 설마요. 그런 생각 해본 적 없습니다. 물론 지연이가 혼수 같은 거 못 해올 상황이라고 얘기하긴 했는데 전 그런 거 신경 쓰지 않습니다. 결혼은 부부끼리 하는데 뭐 사정이 어떻든 서로 알아서 하면 되죠. 제가 다 알아서 하겠습니다. 그래, 자네가 그렇게 말하니 마음이 좀 놓이긴 하네. 그러고 보니까 자네가 부모가 없어서 우리 딸 시집살이 당할 일은 없겠구만. 그거 하나 마음에 드네. 아무튼 우리 지연이는 우리 집안의 보물이야. 그러니까 자네 행여나 내 딸 무시하거나 구박할 생각 하지도 말게. 그럼요, 당연하죠. 제가 지연이를 구박할 일은 절대로 없을 겁니다. 정말인가? 나중에 무슨 일이 있어도 우리 지연이 구박하지 않고 다 품어줄 수 있다는 거야? 예, 정말입니다. 저 지연이 위해서 뭐든 할 수 있습니다. 그래? 뭐 그렇다면 내가 이 집에 들어와서 살라고 해도 살 수 있겠네? 예? 처가살이를 하라고요? 왜? 내 딸 위해서 다 할 수 있다 하더니 막상 처가살이 하라니까 그건 싫은 건가? 아닙니다. 싫다는 게 아니라 그건 생각해 본 적이 없어서요. 지연이랑 결혼하면 제 전셋집에서 지내다가 청약받아서 들어갈 생각이었거든요. 그래, 그 얘긴 나도 전에 들었네. 전에 당당하게 내 딸 데려가겠다고 하면서 제대로 된 집 하나도 없다지?
난 또 집이라도 구해놓고 결혼하자고 하는 줄 알았더니 나중에 분양받을 집을 지금 얘기해봐야 뭐하나? 청약이 될지 안 될지도 모르고 언제 될지도 모르는 건데. 그건 그렇지만 지금 살고 있는 전셋집도 아파트고 꽤 괜찮습니다. 신혼부부가 둘이 살기엔 아주 적당하고 아닌 건 내가 판단하는 거지. 애초에 고생만 한 자네가 적당한 수준이라는 걸 알기나 하겠어? 내가 분명히 말했지 않아? 나 우리 지연이 곱게 키웠다고. 그래서 지 용돈 벌겠다고 알바하는 것도 반대했었는데 그런 애를 다 쓰러져가는 전셋집에서 신혼살림 차리게 하라는 말이야? 나 그거 허락 못하네. 그러니까 내 딸 데려가고 싶으면 자네가 우리 집으로 들어오게. 어차피 큰애들 다 결혼해서 나가고 이 집에 나 혼잔데 자네 들어와서 지내도 불편한 건 없을 거 아니야. 장모님께서는 고생 모르고 키운 딸의 결혼 생활이 걱정스러우신지 아니면 제대로 집도 없다는 제가 못 믿어오신 건지 제게 처가댁으로 들어와 처갓집 살이를 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미 저희끼리 어느 정도 결혼 이야기가 끝난 상황이었고 처가살이를 할 거라는 생각을 해본 적이 없었던 탓에 처음엔 그 제안이 당황스럽고 불편하기도 했어요. 하지만 제가 그 자리에서 처가살이를 거절한다면 장모님이 저희 결혼을 허락하지 않으실 것 같더라고요. 어차피 저는 고아라 가족도 없고 잘난 것도 없는 놈이니 장모님이 시키시는 대로 해야 한다 생각했습니다. 물론 그렇게 되면 제가 기대하던 달콤한 신혼생활을 누리기는 조금 불편해지겠지만 그 대신 장모님과 함께 지내면서 제가 바라던 가족의 모습에 한 발 더 가까워질 수도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하기도 했죠. 원래 가족이란 많으면 많을수록 좋은 거잖아요. 그래서 저는 결국 장모님이 시키시는 대로 처가살이를 하기로 결정하고서야 겨우 결혼 허락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그렇게 겨우 결혼 승낙을 받아낼 수 있었던 저는 상처는 받았지만 나 같은 놈에게 귀한 막내딸을 내어주신 것만으로도 감사하다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나중에 동서들과 따로 술자리를 가졌을 때 듣게 된 이야기는 조금 충격적이더라고요. 그래. 이제 막내 동서까지 들어왔으니 우리 앞으로 이런 자리 자주 갖자고. 그러게요. 맨날 둘이서만 먹다가 셋이 먹으니까 더 좋네요. 게다가 막내 동서 가게에서 먹으니까 술값도 아끼고. 형님들, 제가 막내니까 앞으로 잘 모시겠습니다. 앞으로 잘 좀 부탁드립니다. 잘 부탁하고 말고 할 게 뭐가 있어. 우리가 여자들도 아니고. 동서지간에 분란 있을 게 있겠어. 그래도요. 아무래도 제가 걱정이 많아서요. 장모님이 저를 별로 탐탁치 않아 하시니까 혹시나 제 편 들어주실 일 있으면 편 좀 들어달라는 말씀이죠 뭐. 그러고 보니까 자네 결국 대를 사위하기로 했다면서. 예, 뭐 그렇게 됐습니다. 한창 신혼 즐겨야 할 텐데 처가살이해서 어떡해. 장모님 눈치 보여서 뽀뽀나 한번 제대로 하겠어. 그러게 장모님도 진짜 너무하시네. 다 큰 딸들 뭐가 그렇게 걱정이라고. 그냥 알아서들 살게 두시지 왜 그러셨을까. 막내 동서 안 됐네 진짜. 그래도 뭐 어쩔 수 없죠. 제가 잘난 것도 없고 번듯한 집 해오는 것도 아니니까요. 모자란 제가 굽히고 들어가는 게 당연한 거죠. 아니 동서가 굽힐 게 뭐가 있어. 동서 너무 기죽어 있는 거 아니야? 아니에요. 저는 장모님이 저희 결혼 허락해 주신 것만으로도 감사한걸요. 처음에 저희 결혼을 얼마나 반대하셨는데요. 귀한 막내딸 데려가는 주제 제대로 집도 못 해왔다고 그러시고. 그리고 제가 아무래도 부모님이 안 계시니까요. 아무래도 제가 이래저래 굽힐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그런지 자꾸 주눅이 드네요. 이 장모님이 결혼 반대를 하셨다고? 그럴 리가 없는데. 그래, 반대는 무슨. 막내 처제 어떻게든 올해 안에 시집 보낼 거라고 잔뜩 벼르셨는데. 그래서 처제가 만나는 사람 있다는 소리 듣고 먼저 결혼하라고 상호하셨던 게 오히려 장모님이셨어. 그거야 뭐 제가 고아인 줄 모르셨을 때 얘기겠죠. 아니야, 다 알고 계셨는데. 오히려 시댁 없어서 시집살이 없겠다고 더 좋아하시던데. 그리고
처제가 뭐 그런 거 재고 따질 땐가? 누구라도 데려가는 사람이 있으면 얼른 보내야 할 상황이지. 예?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아니 솔직히 그렇잖아. 처제 나이가 벌써 30 중반인데 처제가 그 나이에 그 스펙에 어디로 시집을 갈 수 있겠어? 맞아. 원래 장모님이 몇 년 전까지는 이 막내 처제가 시험 합격만 하면 뭐 사자 집안에 시집 보낼 거라고 그런 소리도 하셨었지만 그거야 공무원 됐을 때 얘기인 거고. 그래. 됐을 때야 선짜리 들어오고 하겠지만 30 중반의 백수 여자한테 누가 선짜리를 소개해주겠어? 그리고 애초에 막내 처제 공무원 시험 준비 제대로 한 적도 없었어. 그냥 20대 시절 탱자탱자 놀다가 집에서 취직하라고 하도 닥달하니까 도피처로 공무원 시험 시작한 거지. 처제 그 머리로 시험 합격 절대 못하지. 우리 막내 처제 운전면허 필기만 5번 떨어졌지 아마? 그 정도였어요? 공부 생각이 별로 없다는 건 알았지만 아이고 우리 막내 동서 제대로 코 깬 거야. 아마 장모님은 잘 됐다 싶어서 얼른 떠넘기신 거라고. 제게 쉽게 따님을 내어주지 않으시려는 것처럼 으름장을 놓던 장모님께서 사실은 누구보다 저희의 결혼을 시키고 싶어 하셨다는 것을 알았을 때는 이미 늦은 때였습니다. 그러실 거면서 뭐하러 사람을 고아라고 무시하고 깎아내린 건가 황당했는데 아무래도 장모님은 제 길을 꺾어놓고 싶으셨던 것 같았어요. 고생 안 하고 자란 막내딸의 결혼 생활이 걱정이 되셨겠죠. 그래서 저는 그때까지만 해도 장모님의 그런 억지를 철없는 딸을 걱정한 부모의 애정 때문이라 생각하며 장모님을 이해해 드리려 했습니다. 하지만 막상 시작된 처가살이는 제 예상보다 더 어려운 일이었어요. 자네 안 일어나고 대체 뭐 하는 거야? 해가 중천에 뜬 지가 언젠데 아직까지 퍼지러 자고 있어? 아니, 이 집에 자네 혼자 사나? 자네는 같이 사는 내 눈치 보이지도 않아? 새벽같이 일어나서 문안 인사하러 올 줄 알고 기다렸더니 세상에 무슨 게으름뱅이도 아니고 여태 잠을 잘 수가 있어? 아무리 배운 게 없다 해도 그렇지. 아니면 자네 지금 나를 무시하는 건가? 그래? 아닙니다 장모님. 그게 아니라 제가 늦게 들어와서요. 제가 호프집을 하다 보니까 일이 새벽에 맞춰서 원래 오후까지 자거든요. 그래도 죄송합니다 장모님. 아이 돈 벌어온다고 유세 떠는 거야 뭐야? 아니 누가 보면 세상 천지에 일하는 사람이 지밖에 없는 줄 알겠네. 밤에 들어오나 새벽에 들어오나 아침엔 일어나 있어야지. 여기 자네 혼자 사는 집 아니잖아. 이 집의 제일 어른이 누구야? 장모님이시죠? 그래. 그럼 누구 위주로 돌아가야 하겠어? 장모님이시죠? 나는 아무리 늦어도 8시엔 일어나는 사람이야. 그러니까 자네도 앞으로 내 시간에 맞춰서 일찍 일어나게. 예? 그럼 저는 3시간밖에 못 자는데요. 그래서 싫다는 건가? 더 자고 싶으면 일어났다가 다시 자던가. 그걸 나한테 말해서 뭐 어쩌라는 거야? 호프집을 운영하던 저는 늦게 자고 늦게 일어나는 게 당연한 사람이었습니다. 가게를 시작하고 벌써 몇 년째 그런 생활이었으니 이제는 생체 리듬이 그렇게 맞춰져서 쉬는 날에도 오전엔 좀처럼 일어나질 못했죠. 그나마도 점심에는 나가서 일 보고 재료 준비를 해야 했기에 마음 놓고 푹 자본 적도 별로 없고요. 어쨌든 새벽에 마감을 하고 들어오는 제가 아무리 일찍 눈을 붙여도 새벽 4시인데 장모님께서는 그런 제 사정을 아시면서도 제가 늦잠을 잔다고 나무라시더군요. 그리고는 매일 장모님보다 일찍 일어나 있으라고 화를 내셨어요. 말도 안 되는 억지라고 생각했지만 이제 막 처가살이를 시작한 제가 장모님께 반항을 할 수는 없었습니다. 손이 동서들의 말을 들어 제가 굽히는 결혼을 한 게 아니라는 걸 알게 됐음에도 제게 여전히 나를 세우고 틈을 주지 않으시는 장모님 앞에서 저는 함부로 말을 할 수 없었어요. 늘 제게 고함을 지르며 화를 내시는 장모님께 겁을 먹었던 거죠. 그래서 저는 어쩔 수 없이 장모님 말씀에 따라야 했고
매일 7시마다 알람을 맞추고 억지로 일어나야 했습니다. 한참 잠들어 있을 시간에 일어나야 하는 게 정말 곤욕이었지만 장모님 심기를 거스르지 않기 위해서는 어쩔 수가 없었어요. 그렇게 장모님 눈치를 보며 처가살이를 시작한 지도 1년이 지났고 그 사이 저에게는 별별 일이 다 있었습니다. 매일 장모님께 구박을 받으면서도 좋은 사위로 지내보려던 저의 노력은 번번이 물거품이 됐고 그래서 저는 어떻게든 장모님께 인정받기 위해 더 열심히 일을 하려고 했습니다. 그래서 메뉴 개발도 열심히 하고 늦게까지 장사를 하며 한 푼이라도 더 벌어 듬직하고 믿음직스러운 가장의 역할을 보여드리려 했죠. 하지만 열심히 해보려던 저의 노력과는 달리 인생이 그리 쉽게 풀리지는 않더라고요. 자영업자에게 사망 선고나 다름없던 코로나가 닥치게 됐던 겁니다. 카페나 식당이나 다른 여러 업종들 모두 힘드셨겠지만 그 중에서도 저 같은 술집들이 제일 타격이 크지 않았나 싶습니다. 어느 정도 운영을 할 수 있게 했던 식당과는 달리 술집들은 저녁 이후로 영업을 할 수 없어 아예 문을 열 수가 없었거든요. 그래서 저는 어떻게든 위기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처음엔 몇 달 버티면 괜찮아질 거라고 믿고 어떻게든 버텨보려 했지만 길어지는 코로나와 점점 더 강해지는 정부 지침에 결국 빚만 지고 가게를 닫을 수밖에 없었어요. 그러자 장모님은 그런 저를 벌레만도 못한 놈으로 취급하시더라고요. 그래, 내가 이럴 줄 알았지. 뭣도 없는 놈이 장사를 하면 이렇게 되는 거야. 뭐? 아무리 힘들어도 내 딸 먹여는 살리겠다고? 그래서 자네가 지금 내 딸 먹여 살리고 있나? 하루아침에 빚만 지고 집에 눌러앉아서 이게 뭐하는 짓이야? 죄송합니다, 장모님. 정말 면목이 없습니다. 그래도 어떻게든 다시 일어서 볼 테니까 잠깐만 믿고 기다려주세요. 기다리긴 뭘 기다려? 내가 자네 2번 믿었다가 뒤통수 맞을 일이 있나? 아이, 그러게 내가 그때라도 끝까지 결혼을 반대했어야 하는 건데 말이야. 도와줄 부모도 없는 놈을 뭐하러 받아줬나 몰라. 제 가게가 망하고 아르바이트를 전전하는 저를 보며 장모님은 더욱더 노골적으로 저를 무시하기 시작하셨습니다. 원래도 별 말도 안 되는 꼬투리를 잡아 저를 탐탁치 않아 하셨던 장모님이셨지만 돈도 못 벌어오자 이제는 제가 잠을 자고 밥을 먹는 것조차 아까우신 건지 저를 살림 거덜내는 식충이 버러지로 생각하시더라고요. 그렇다고 제가 집에 앉아서 가만히 놀고 먹기만 하는 것도 아니었고 어떻게든 아르바이트라도 해서 저희 부부 생활비는 매달 챙겨드렸는데도 말이죠. 아마 장모님은 그때가 저를 더 무시할 수 있는 기회라 생각하셨던 것 같습니다. 아니면 사위들 중 제가 제일 못난 놈이라 다른 사위들과 비교하다 보니 더 그러셨을지도 모르겠지만 장모님은 저를 안쓰럽게 여기시기는커녕 더 싫어만 하시는 것 같았습니다. 가뜩이나 어렵고 힘든 상황에 매일매일 저를 벌레 보듯이 보는 장모님의 눈길과 제가 무능하고 능력 없는 놈이라며 내뱉으시는 칼날 같은 비수를 더 이상은 견디기 힘들었습니다. 그런 장모님의 무시와 괄시를 견디기 힘들었던 저는 작은 새빵이라도 얻어 분가를 하고 싶었어요. 그래서 저는 분가를 하자고 아내를 설득해봤지만 아내는 저 때문에 벌어진 상황을 핑계로 분가를 반대했습니다. 분가는 무슨 분가야? 지금 상황에 분가가 말이나 되는 일이야? 오빠 남의 집 가게 배달이나 겨우 하면서 무슨 돈으로 분가를 하려고? 그냥 통장에 있는 돈 털어서 어디 작은 전세라도 구하면 말이 되는 소리래. 전 재산 털어서 새 집을 얻자고? 오빠는 생각이 있는 거야 없는 거야? 오빠 다시 일어설 생각이 있기나 한 거야? 그건 나중에 가게 열 때 써야지. 얼마 없는 돈까지 다 써버리면 뭘 어쩌려고. 오빠, 제발 불평불만 좀 그만해. 지금 오빠만 힘들어?
남들도 다 힘든데 어떻게든 버티면서 사는 거지. 무슨 불만이 그렇게 많아? 그래도 내가 너무 힘든데. 장모님이 나 얼마나 싫어하시는지 당신도 잘 알잖아. 그래서 뭐 겨우 그것 때문에 이러는 거야? 아니, 우리 엄마가 구박을 하면 뭘 얼마나 한다고? 엄마는 걱정되니까 그러시는 거지. 그러게 오빠 욕먹기 싫었으면 알아서 좀 잘 좀 하지 그랬어. 가게도 닫고 배달이나 하는 꼴 보고 어떤 장모가 좋아해? 그리고 오빠 우리 엄마한테 불만 가지면 안 되는 거 아니야? 오빠도 양심 있으면 엄마한테 고마워해야지. 엄마가 우리 여기 들어와서 살라고 안 했으면 지금 얼마나 더 힘들어했겠어? 그러니까 괜히 불만 갖지 말고 오빠가 엄마한테 더 잘 보일 생각해. 나도 오빠 하는 꼴 보면 답답해 죽겠으니까. 내 편일 줄만 알았던 아내마저 제 마음을 알아주지 않았습니다. 한 집에 살면서 제가 장모님께 어떤 취급을 당하는지 뻔히 봤으면서도 아내는 제가 어떤 상처를 받는지 무슨 생각을 하는지 전혀 모르는 눈치였어요. 고부 갈등에 비해 장서 갈등은 별게 아니라는 인식 때문인지 아니면 저는 남자라 상처받지 않을 줄 아는 건지 저는 무슨 욕을 먹고 어떤 취급을 당해도 괜찮을 거라 여기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결국 분가를 할 수 없었고 집에 있기가 싫었던 저는 일을 핑계로 점점 더 밖으로 돌 수밖에 없었습니다. 하루빨리 돈이나 벌자 싶은 생각에 새벽 늦게까지 일을 하다 들어오곤 했었죠. 그러자 이번엔 아내가 제게 불만을 가지기 시작했어요. 제가 하루 종일 밖에 있어서 자기 혼자 집에서 심심하다는 것이었죠. 오빠 너무한 거 아니야? 하루 종일 밖에서 일만 하고 집에 들어와선 잠만 자고. 우리 같이 사는 거 맞아? 지금은 어쩔 수 없는 상황이잖아. 다시 가게를 하려고 해도 돈이 있어야 하는데. 지연이 네가 이해 좀 해줘. 그래도 그렇지. 집에 혼자 있는 사람 생각은 안 해? 우리 데이트한 게 언젠지 알기나 해? 나 혼자 맨날 집에서 엄마 눈치 보고 있느라 힘들단 말이야. 내가 집 지키는 사람이야 뭐야. 진짜 싫어. 예전 같았으면 그런 아내의 투정이 마냥 귀여웠을 겁니다. 나랑 얼마나 같이 있고 싶었으면 저런 소리를 할까 되려 미안했겠죠. 하지만 그때는 저도 답답하더라고요. 대체 아내는 하루 종일 집에서 뭘 하는 건지, 왜 고생은 나 혼자만 해야 하는 건지 짜증이 일었죠. 저희가 결혼하고 코로나로 가게 문을 닫을 때까지도 아내는 제게 용돈을 받았을 뿐 한 번도 자기 손으로 돈을 벌어본 적이 없었거든요. 물론 처음부터 아내를 책임지기로 했던 것도 저였고 가게가 망한 것도 저였기에 혼자 가장의 책임을 지는 게 맞다고 생각했지만 처가살이 스트레스 때문인지 언젠가부터는 저도 불만이 생겼습니다. 그럼 나더러 어쩌라는 거야. 장모님은 무능하다고 욕하시고 당신은 일할 생각 없고 그러니 내가 조금이라도 더 벌어와야 할 거 아니야. 그러려면 하루 종일 밖에 있을 수밖에 없고. 그런데 너는 집에만 있으면서 불평만 나와? 넌 정말 내가 불쌍하지도 않니? 집에서도 편히 있지 못하고 돈 벌려고 고생하는 나는 안중에도 없냐는 거야. 뭐야 지금? 그래서 오빠 지금 나더러 집에서 놀고 먹는다고 뭐라고 하는 거야? 언제는 나 책임진다며. 평생 고생 안 하고 살게 해주겠다 그러더니 이제 와서 그런 소리를 해? 나도 어쩔 수 없다는 말이야. 그러니까 너도 정 심심하면 알바라도 하던가. 뭐? 알바? 지금 나한테 알바를 하라고? 안 그래도 요즘 내가 용돈 적게 준다고 계속 불만이었잖아. 나도 더 주고 싶어도 사정이 그래서 어쩔 수가 없어. 나처럼 망한 자영업자들이 죄다 배달 일하는지 일도 별로 없고. 그러니까 돈이 더 필요하면 파트타임으로 아르바이트라도 해. 안 그래도 너 전에 카페 차려보고 싶다 그랬었잖아. 그럼 이번 기회에 카페 아르바이트라도 하면서 일이라도 좀 배워두던가. 뭘 해봐야 나중에라도 할 수 있잖아. 카페 차려줄 것도 아니면서 핑계는 무슨? 됐어. 오빠 말 무슨 말인지 다 알아들었으니까 그만해. 앞으로 내 용돈 내가 벌어서 쓸 테니까.
저도 답답해서 했던 말이었는데 아내는 그런 제 말에 많이 섭섭했던 모양입니다. 평생 책임지기로 했으면서 왜 이제 와서 말이 달라지냐며 저를 무척 비난하더라고요. 물론 저도 사정이 어려워서 한 말이었지만 카페 얘기는 그냥 한 말이 아니었어요. 아내가 전부터 자기도 저처럼 카페나 가게를 해보고 싶다고 했었는데 아내가 워낙 할 줄 아는 일이 없어서 무작정 가게를 차려줄 수가 없었거든요. 이 자영업이 얼마나 힘든지 누구보다 제가 잘 알았으니까요. 그래서 이번 기회에 아르바이트라도 해보고 배우라고 한 건데 아내는 그 말마저 기분이 나빴는지 그날 후로 저와 말도 섞지 않고 대면대면하게 지내기 시작했습니다. 그러자 저는 뒤늦게 미안해졌고 다 제 잘못이다 싶어 아내에게 사과를 하려고 했어요. 하지만 아내는 제 사과를 받아주지 않았고 제가 더 미안해하길 바라는지 보란듯이 아르바이트를 나가기 시작했습니다. 그 광경에 장모님은 기어이 제가 자신의 딸을 고생시킨다며 저를 더욱더 비난하셨죠. 가뜩이나 구박당하는 상황에 아내마저 그렇게 나오니 저는 그 집에서 숨을 쉴 수가 없었습니다. 오죽하면 손이 통서들마저 저를 불쌍히 여기는 처지였어요. 그렇게 일을 다니기 시작한 아내는 점점 더 멀어졌고 언젠가부터 제게 숨기는 게 많아졌습니다. 제게 서운한 마음이 풀리지 않아서 그런 줄 알고 자책만 하고 있었던 저는 어느 날 아내의 비밀을 알게 되며 크게 충격을 받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알고 보니 제가 아내와 멀어지게 된 것이 처음부터 제 탓이 아니었더라고요. 어느 날 컴퓨터에 카톡을 켜놓고 나간 아내로 인해 아내의 카톡 대화 내용을 보게 된 저는 저 몰래 이어져 왔던 아내의 외도 사실을 알게 됐습니다. 그런데 그 외도가 이미 저와 싸우기 전부터 시작된 관계였더라고요. 네, 아마도 추측하건대 제가 가게를 닫으며 배달 일을 시작했을 때부터 만나기 시작했던 게 아닌가 싶었습니다. 서로 여보 자기하며 깨가 쏟아지는 카톡 대화에 저는 아찔해지는 머리를 겨우 부여잡아야 했습니다. 남편 있는 여자가 어떻게 다른 남자한테 여보라고 할 수 있는지 저는 믿었던 아내에 대한 배신감에 치가 떨렸어요. 나 몰래 바람을 피고 다녔으면서 그동안 저한테는 그 많은 책임을 요구하고 모든 게 제 탓인 양 화를 내다니. 이 뻔뻔한 아내의 거짓말에 저는 치가 떨렸습니다. 그동안은 그래도 아내가 나를 사랑한다 생각하고 아내가 아니면 저를 사랑해줄 사람은 없을 거라 생각했어요. 그래서 장모님을 견디고 참아왔던 건데 아내마저 나를 배신했다고 하니 저는 더 이상 믿을 사람이 없었어요. 그리고 그날 제가 믿었던 세상은 무너졌고 행복한 가정을 꾸리려던 저의 목표도 산산이 부서졌습니다. 그렇게 아내의 비밀을 알게 된 저는 당연하게도 이혼을 결심할 수밖에 없었고 제일 좋은 때를 노리려 숨죽이고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이혼을 할 때 하더라도 이대로 그냥 덤덤히 이혼하는 건 많이 아쉬웠거든요. 그동안 내가 처가에 당한 게 있는데 어떻게든 제가 받은 고통을 조금이라도 되돌려주고 싶다 생각했죠. 그래서 저는 그날을 기다리며 때를 보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사이 환갑을 맞은 장모의 생신날이 찾아오게 됐죠. 엄마, 생신 축하드려요. 우리 엄마 벌써 환갑이라니 시간도 빠르다 진짜. 그러게 말이야. 우리 엄마 겉보기엔 아직도 40대 같은데 누가 우리 엄마더러 환갑이라 그러겠어. 아이고 이것들이 진짜 말이나 못하면. 니들 이 엄마 기분 띄워주려고 그러는 거 내가 모를 줄 알고? 됐으니까 괜히 사탕 발림이나 하지 말고 선물들이나 내놔봐라. 니들 설마 선물 대신 립 서비스로 때우려고 그러는 건 아니지? 아이 엄마는 우리가 설마 그럴 리가 있겠어? 다른 생일도 아니고 환갑인데. 맞아. 엄마 생일 선물 고르느라 우리가 얼마나 고생했다고. 그러냐?
그럼 엄마 기대해봐도 되는 거야? 야, 안 그래도 하필이면 코로나라 밖에 나가서 외식도 못하고 잔치도 못해서 우울했는데 선물이라도 제대로 된 것 좀 받고 싶다. 그럼 기대해. 우리가 얼마나 신경 썼다고. 아주 우리 엄마 오늘 입 찢어지는 거 아닌지 모르겠네. 어머, 그랬니? 어디 얼마나 대단한 선물인지 한번 보자. 우리 딸이 엄마 선물을 뭐로 샀을까? 아닙니다, 장모님. 저 사람 지금 거짓말하는 거예요. 여보, 당신은 기분만 냈지 사실 내가 한 선물이잖아. 장모님께 제대로 말씀드려야지. 어머, 내가 열심히 골랐으니까 내 공이 제일 큰 거 아니야? 당신이야말로 카드나 주고 돈 내는 기분만 냈지 뭐. 엄마, 결제는 이희가 했지만 고른 건 내가 골랐다? 선물 고르는 게 얼마나 힘든지 알지? 아이고, 부부간에 네 돈 내 돈이 어딨어. 정서방이 샀어도 네가 산 거고 네가 샀어도 정서방이 산 거지 뭐. 그래, 우리가 같이 산 거야, 엄마. 그러니까 이거 들고 다니면서 우리 생각해야 해. 장모님, 환갑 축하드립니다. 질순엔 더 좋은 거 해드릴게요. 어머, 이게 뭐야? 이건 명품 아니야? 세상에, 명품 가방이라니. 나 명품 가방 하나도 없었는데. 이거 얼마나 비싼 건지 엄마도 잘 알지? 전에 엄마가 나랑 같이 백화점 가서 예쁘다고 한 그거야. 뭐? 아니, 그게 돈이 얼마였는데 그걸 산 거야? 아유, 세상에. 장서방, 무리하는 거 아니야? 무리는 좀 했지만 그래도 엄마 환갑 생신인데 그냥저냥 넘어갈 수가 있어야지. 아이고, 이런 명품 가방 선물해주는 사위도 있고. 장서방 고맙네. 우리 딸이 결혼을 참 잘했어. 아유, 형님이 이런 대형 선물을 해드리면 저흰 뭐가 됩니까? 이건 명품 가방 앞에서 내밀기가 참 그렇네요. 우리 둘째 사이는 뭘 준비했길래 그러나? 너무 걱정하지 마. 돈이 뭐 중요한가? 사람 성의가 중요한 거지. 참, 우린 그냥 소소하게 김치 냉장고 하나 샀는데. 뭐? 냉장고? 아니, 그 비싼 걸. 엄마 냉장고 바꿀 때 됐다며. 환갑 기념으로 바꿔드릴게. 내일 배송 올 거야. 큰형님네는 명품백을, 둘째 형님네는 김치 냉장고를 선물하며 다들 통 큰 환갑 선물들을 내밀더군요. 아마 다들 장모 욕심이 얼마나 대단한지 알기에 무리해가며 돈 꽤나 썼던 거겠죠. 아마 저도 가게가 여전히 잘 됐다면 명품 정도는 해드렸을 겁니다. 아니, 어떻게든 예쁨 받고 싶어서라도 잘 보이고 싶은 마음에 빚을 내서라도 비싼 선물을 했겠죠. 근데 곧 이혼할 제가 뭐하러 장모에게 좋은 선물을 하겠습니까? 그래도 자리가 자리인지라 빈손으로 앉아있긴 뭐해서 봉투를 준비하긴 했지만 맘 같아서는 아무것도 해주고 싶지 않았어요. 아니, 근데 왜 자네는 입 꼭 다물고 있나? 뭐야? 설마 선물 준비도 안 한 거야? 오빠 뭐해? 우리 엄마 기다리시잖아. 설마 진짜 선물 준비 못한 건 아니지? 내가 돈 없어도 어떻게든 준비하라고 했었어, 분명히. 장모님, 너무 그러지 마세요. 막내 동서 사정 어려운 거 다들 아는데 뭐 준비 못할 수도 있죠. 그래서 대신에 저희들이 많이 준비했으니까 이걸로 그냥 기분 푸세요. 그래, 엄마. 우리한테 이 정도 받았으면 된 거지. 막내 제부 요즘 사정 어렵다며? 아니, 아무리 그래도 사람 성이라는 게 있지. 자네 진짜로 아무것도 준비 못한 건가? 아니요. 그게 준비를 하긴 했는데 너무 약소한 것 같아서요. 어디 내나 보기나 하게. 약소한지 아닌지는 내가 판단해야지. 뭐 얼마나 대단히 약소한지 봐보자고. 전 그냥 현금으로 준비했습니다. 현금? 뭐 사실 유용하긴 현금이 제일 낫지. 그럼 얼마나 들었나 한번 볼까? 사실은 죄송한 마음은 없었지만 그래도 평소처럼 아무렇지 않아야 했던 저는 한껏 죄송한 척을 하며 머뭇거리며 장모에게 봉투를 건넸습니다. 그 봉투 안에는 10,000원짜리 10장이 들어 있었는데 그건 전날 제가 배달 팁으로 받은 현금을 넣어둔 것이었죠. 아니, 이게 뭐야? 10만 원?
자네 지금 나한테 겨우 10만 원 주는 건가? 내 환갑 선물로 1,000만 원도 아니고 100만 원도 아니고 딸랑 10만 원 한 거야? 오빠 이게 뭐야? 지금 사람 놀리는 것도 아니고 엄마 생일 선물로 겨우 10만 원이 뭐야? 죄송해요. 제가 요즘 사정이 워낙 어려워서. 요즘 배달도 잘 없고 빚 갚느라 힘든 거 아시잖아요. 아무리 그래도 그렇지 지금 누굴 거지로 하나? 자네 내가 무슨 그지로 보이나? 이 사람이 좋게 봐주려고 그랬더니 정도를 모르고 말이야. 아주 사람 기분 잡치게 하는데 뭐가 있어? 야 이 망할 놈아, 너 이러려고 우리 딸 데려갔냐? 별 거지 같은 걸 사위로 들여서 말이야. 그런데 봉투를 열어본 장모가 열이 단단히 받았는지 갑자기 제 머리채를 잡으며 욕짓거리까지 뱉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별로 놀랍지도 않았죠. 이미 같이 살면서 그런 일이 한두 번이 아니었으니까요. 제가 정말 당하고도 창피해서 말하고 싶지 않았는데 이 장모는 성질이 워낙 지랄 맞은 사람이라 가끔 자기 성질대로 제 머리통을 때리고 등짝을 때리는 일도 있었거든요. 장모 손에 얻어맞은 게 하루 이틀이 아니니 저는 아무렇지도 않았는데 그 광경을 처음 본 형님들이 오히려 놀라서 장모를 말리려 했습니다. 그렇게 장모가 난리를 피우던 그 순간 누군가 집으로 찾아와 벨을 눌렀습니다. 갑작스럽게 울린 벨소리에 제게 난리를 피우시던 장모마저 그쪽으로 관심이 쏠릴 수밖에 없었죠. 얼마 뒤 인터폰이 켜지며 들려온 목소리에 제가 현관문을 열어주며 온 집안은 순식간에 아수라장이 되고 말았습니다. 이지연 나와. 이지연 나오라고! 이게 무슨 일이야? 저 사람들 누군데 우리 지연이를 찾는 거니? 지연아, 너 아는 사람들이야? 아니 몰라. 뭐야 저 사람들? 여기 이지연이 집 맞아? 그냥 집 맞냐고? 당신들 뭐예요? 뭔데 남의 집에 쳐들어와서 남의 딸을 찾아요? 아니 오늘 내 생일인데 이게 무슨 불청객이야? 오호라, 당신이 2년 애미구만. 내가 당신 낯짝이 아주 궁금했거든. 대체 어떻게 생겨먹은 것들인가 했는데 오늘에서야 만나게 됐네. 야 이지연, 너 나 진짜 몰라? 몰라요. 대체 누구신데 그래요? 그래, 날 몰라? 그럼 이창석은 알아? 누구요? 이창석 알지? 나 그 사람 와이프야. 너랑 바람난 그 인간 본차라고. 어머, 그게 무슨 소리예요? 바람이 났더니 누가 바람이 났다고? 엄마, 저 사람 이상한 사람인가 봐. 나 아니야. 내가 바람은 무슨... 오빠, 나 믿지? 저 사람들 이상한 사람들 같아. 얼른 좀 쫓아내봐. 아쭈, 인연이 끝까지 발뺌을 할 생각인가 보네. 어디 삼자대면에서도 계속 버팅길 수 있나 보자. 이창석 얼른 들어와. 지연아, 얼른 맞다고 해. 우리 다 들켰어. 여기서 더 거짓말하면 나만 죽어. 아니 이게 다 무슨 소리야? 바람이라니? 지연아, 너 정말이야? 너 정말 저 남자랑 바람 핀 거야? 아줌마 딸년이 내 남편 꼬셔서 둘이 바람났어요. 대체 어떤 년인가 했더니 인연도 가정이 있는 년이었네? 야 이년아, 꼬실 놈이 없어서 애딸린 유부남을 꼬시냐? 그것도 지도 결혼한 년이? 내가 너 아주 가만히 안 둘 줄 알아. 오늘 너 죽고 나 죽자. 처갓집까지 쳐들어온 그 사람들은 사실 아내가 바람난 남자의 아내와 가족들이었습니다. 아내의 외도 사실을 알게 된 제가 그 상간남의 아내를 찾아갔었거든요. 그리고 제가 모아둔 불륜 증거들을 넘기며 그 집 남편의 외도 사실을 알렸죠. 저만큼이나 상대방 쪽 여자도 화가 많이 난 듯 보였고 당장이라도 상간녀를 잡아 족치고 싶어 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쪽에게 부탁을 드렸어요. 직접 만나고 단판 지을 수 있도록 자리를 마련해 줄 테니 조금 기다렸다가 내가 부르는 날 와달라고 말이죠. 그렇게 제가 마련한 자리가 다름 아닌 장모의 환갑잔치 날이었습니다. 원래 기분 좋은 날일수록 비극이 더 극적이잖아요. 자기 생일날 막내딸의 외도를 알게 되면
장모가 무슨 기분일지 저도 참 궁금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직접 문까지 열어주며 그 집 식구들을 반겼습니다. 그렇게 상간남 아내가 자기 남편까지 끌고 와 꿇어앉히자 제 아내 역시 더 이상 부정하지 못하고 사실을 인정했고, 그 순간 흥분한 상간남의 아내가 제 아내의 머리채를 휘어잡았습니다. 그러자 아내는 휘청거리며 머리털이 뽑혀라 끌려다녔고, 장모는 그런 딸을 구하려 몸을 던졌죠. 하지만 딸을 구하려던 장모도 무사할 순 없었어요. 아이고, 우리 지연이 죽겠네. 이거 못 나? 어딜 내 딸 몸에 손을 대? 바람난 딸년 키운 주제, 그런 딸도 걱정이 되긴 하나 보지? 당신 상대는 내가 해줄 테니까 일로 와. 뭐야 당신은? 당신은 뭔데 이래? 나 네 딸년이랑 바람난 놈 장모다. 감히 내 딸 눈에 피눈물하게 한 것들 내가 잡아 쫓쳐야지. 너 아주 딸년 하나 잘 키웠다. 대체 기집년을 어찌 키웠길래 결혼한 여자가 밖에서 헛짓거리를 하고 돌아다녀? 너도 젊었을 적에 바람 피고 다녔냐? 이거 알고 보니 자식 새끼들 다 씨다른 자식들인 거 아닌지 몰라? 이 옆에 내가 지금 무슨 소리라는 거야? 당신들 다 주거침입 으로 고소할 거야. 니들 콩밥 먹을 줄 알아? 장모님, 고소는 못 하실 거예요. 그게 무슨 소리야? 아니, 자네는 지금 멀뚱히 서서 뭐하나? 우리 지연이 맞아 죽는 꼴 보고 싶어? 제가 문 열어준 거라서 주거 침입에 해당이 안 됩니다. 제가 초대한 손님들이라고요. 그리고 지연이 죽는 꼴 제가 왜 말립니까? 세상에 바람난 마누라 편들어줄 만큼 호구도 있어요. 내가 오늘을 얼마나 기다렸는지. 아주 장모님 생신만 기다렸지 뭡니까? 자, 장모님, 이게 제가 장모님께 드리는 환갑 선물입니다. 어떻게 마음에 드세요? 네가 감히... 결국 모두 제가 벌인 일이라는 걸 알게 된 장모는 뒤로 넘어갈 듯 흥분을 하더니 결국 고혈압으로 쓰러져 병원으로 이송되고 말았습니다. 그 사이 상간남 아내에게 얻어맞은 아내 역시 자기 엄마와 나란히 병원으로 실려갔고요. 그 길로 저는 장모에게 줬던 10만 원을 다시 주워들고 그 집을 나왔습니다. 그리고 며칠 뒤 처갓집으로 고소장을 보냈죠. 하나는 아내에게 보내는 이혼 소송장과 위자료 청구 소송장이었고, 다른 하나는 장모에게 보내는 위자료 청구 소송장이었죠. 제가 그동안 장모에게 당한 폭행과 폭언으로 위자료를 청구했거든요. 그렇게 저는 바람핀 아내의 유책 사유로 위자료를 받고 이혼을 할 수 있었고, 드디어 자유의 몸이 됐습니다. 그리고 그 후로는 마음의 상처를 치유하며 다시 시작하기 위해 열심히 노력했죠. 아내와 장모에게 받은 위자료로 밀키트 사업을 시작했던 저는 다행히도 밀키트 사업이 대박을 치며 다시 일어설 수 있었습니다. 기사회생인지 오히려 전보다 훨씬 많은 부를 얻으며 더 잘 나가게 됐죠. 이런 저의 성공 소식에 전처가 땅을 치고 후회하고 있다는 얘기가 들려오던데, 어디 앞으로 더 후회를 하며 살았으면 좋겠네요. 그럼 앞으로 더 행복해질 저를 응원해 주시길 당부드리며 저는 이만 인사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